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어느덧 3월이 되었다. 나는 답답하여 명동거리를 거닐다 한 서점에 들렀다. 혹시나 그의 글이 실린 문예지가 있을까 해서였다. 그러나 어디에도 그의 글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더 조바심이 났다. 이런저런 책을 몇 권 사들고 서점을 나오려는데 서점으로 막 들어오는 안석주와 마주쳤다. 그는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안석주는 내 얼굴을 보고 마음을 읽었는지 묻지도 않았는데 백석에 대한 소식을 말해주었다. 지금 백석은 고향 정주에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몇 개월간의 시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다. 울음이 훅 터져 나왔다. 백석은 고문으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극한 간으로 조금씩 회복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 아무리 권력을 휘두르는 유충기라도 방은모를 무시할 수는 없었나 봅니다. 방은모라는 사람은 백석 아버지와 절친한 친구 사이이고 경성과 평안도에서 그 세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백석의 체포 사실을 듣고 곧바로 함원경찰서에 무슨 일인지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화가 잔뜩 난 그가 곧바로 백석을 석방하라고 엄포를 놓고 유충기와 이명호를 불러 단단히 혼을 냈다고 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백석은 건들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류춘기와 이명호는 백석 배후에 방은모가 버티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다만 그놈은 당신과 연애를 하는 백석을 없애버리겠다는 일념밖에 없었겠지요. 류춘기 그놈은 당신에 대한 집착과 백석에 대한 질투로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사업 자금이 막혀 사면 초과 상태라고 들었어요. 그러니 안심해도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느 누구에게도 사는 곳을 알리지 않고 도둑 고양이처럼 웅크리고 살았던 암흑 같은 시간에 한 줄기 빛이 드는 것 같았다. 안석주를 만난 지 보름이 지났을까. 어찌 알았는지 백석에게서 편지가 날아왔다. 당신 자야에게 보내는 편지. 인정하는가? 이제는 당신 주머니 속에, 가슴 속에, 눈빛 속에, 당신이 바라보는 세계의 모든 풍경 속에 푸른 바람과 푸른 바다가 들어가 있는 것을, 내 눈빛 속에, 글 쓰는 내 손가락 위에, 내가 부르는 노래 위에, 자야가 이미 굳은 성과 색으로 들어앉아 있는 것처럼 당신은 이 세상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섬이고 나는 그 스모로 잠시도 쉼없이 달려가서 끝없이 노래하고 애모하고 사랑하는 푸른 물결인 것을 그대는 아는가? 우리가 함께 여행했던 함흥의 구석구석, 그 색색의 그림처럼 우리가 만나 함께 그려온 사랑의 빛깔, 그 그림을 어떻게 완전하게 다시 지울 수가 있겠는가? 가능할 것 같은가? 우리 처음 도망치듯 간 곳, 성천강의 밤의 풍경, 저녁 무렵의 만세교와 성천강 물에 뜬 보름달, 반용상 자락의 자작나무 오솔길, 당신과 내 하숙짐을 오가는 그 구불구불한 골목, 바람 잔잔하게 부는 볕바른 골짜기 자그마한 돌등화집 한 채. 당신도 그 집을 잊지 않았겠지? 날이 어서 추워져서 쑥부쟁이 꽃도 시들고 사람들도 다 제 집으로 들어간 뒤에 그 골 안으로 당신과 갈 것을 약속했었던 우리 함께 신혼살림을 차리자고 한 상곡을, 창란젓의 고추 무거리에 막 칼질한 무를 비며 익힌 함흥의 토속 음식을 먹고는 매워 어쩔 줄 몰라 하던 당신의 모습, 장날만 되면 장구경 가자고 내 손을 끌어
함흥시장을 누비던 나날들. 그 외에도 함흥성, 형제암, 제월루, 누각, 귀주사, 선착장 앞 길가 주점과 한밤에 달려간 몽돌밭에서 자갈자갈 몽돌이 부르는 노랫소리, 내가 그대에게 불러주던 애끓는 사랑의 연가를 그대는 다 지울 수가 있는가? 함흥의 여러 곳곳의 당신과 함께했던 풍광과 그 사연들을 자야, 당신은 지워버릴 수 있겠는가? 내 사랑 자야, 당신을 만나러 갈 것이다. 내 몸이 좀 나아지면 곧장 자야, 난 말이야,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과 공간이 너무 편안하고 좋다. 당신과 같이 살아간다면 어떤 어려운 일들도 잘 해내고 큰 영광과 성과도 있을 것 같다. 이승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당신과 함께 다 해낼 것만 같다. 그래서 내 곁에 당신을 두고 평생 같이 가고 싶다. 서로 밀어주면서 사랑하면서 행복을 나누면서 함께 가자, 자야. 당신의 영원한 사랑, 백석. 그는 그동안 겪었던 그 엄청난 일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나에 대한 영감만을 불러주었다. 미안하고 고맙고 눈물 겹도록 그가 보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메신저 보이가 그의 친필 메모를 들고 찾아왔다. 자야, 보고 싶어. 지금 바로 나 있는 대로 속히 와줘. 우체국 앞 제1은행 옆 구로내고 찻집에 있어. 백석 합장. 사실은 안석주에게 그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후 그를 찾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었다. 부모님 곁에서 아내와 편안하게 살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었다. 그러나 잊으려 하면 할수록 더욱 날카롭게 내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가 나를 찾아왔다. 단단하게 동념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풀어졌다. 내 심장은 그리움으로 콩콩 뛰었다.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거의 반사적으로 그가 있는 곳으로 단숨에 달려갔다. 참으로 오랜만의 재회였다. 자야, 잘 있었어? 나와줘서 고마워. 그는 많이 수축해 보였다. 그는 그동안의 사건과 가슴앓이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태연자약했다. 나는 반가움과 서러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를 청진동 집으로 안내했다. 분명 집과 사람도 궁합이 있는 것 같다. 아무도 찾지 않는 청진동 집은 언제나 적막하고 어둡고 우울했다. 집에서 나는 소리라곤 내 발자국 소리뿐이었다. 그런데 그가 목조대문 사자문양의 문고리를 잡자 마루와 방의 전등들이 환하게 켜지고 웅크리고 있던 가구들이 반짝거리며 허리를 쫙 펴고 바로 앉았다. 강아지 한이는 백석을 처음 보는데도 이미 오랫동안 함께 지낸 주인을 대하듯 꼬리를 마구 흔들며 그의 주위를 맴돌았다. 청진동 집이 당신을 반기는군요. 어서 오세요. 이 집의 주인은 당신이에요. 자야, 나를 기다려줘서 고마워. 집이 아늑하니 참 마음에 드는구먼. 몸은 좀 어때요? 자, 보라고. 이젠 멀쩡해. 급작스런 기습이라 어찌할 수 없던 상황이었잖아. 덕분에 난 더 애국자가 되었어. 백석은 항상 내게 너그러웠다. 내가 그의 사랑이 마땅치 않아서 수시로 앙탈을 부려도 언제나 묵묵히 받아들였다. 우리는 밤새 환한 달빛 같은 사랑을 나누고 또 나누어도 아쉬웠다. 날이 희미하게 밝아오자 백석은 나를 더욱 세게 안았다. 하룻밤 사랑을 나누려 함흥에서 경성으로 달려왔다가 다시 되돌아가야 했다. 당신을 볼 수만 있다면 천리길도 내게는 한 걸음이야.
그는 누런 민홍지 봉투를 내게 건네고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떼었다. 민홍지 봉투에는 그가 친필로 쓴 한 편의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가 들어있었다. 한때 절필했던 그가 그 사건 이후 다시 펜을 잡았다고 했다. 그렇다. 시를 짓는 일은 그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심한 고문 후유증으로 수업을 할 수가 없어 2달간 휴직을 하고 함흥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시를 썼다고 했다. 그렇게 그의 연작시 북행시초는 완성되었다. 더 이상 나를 미행하는 자는 보이지 않았어. 그런데 당신의 소식을 알 길 없으니 미칠 것만 같았지. 그냥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부모님의 걱정을 뒤로한 채 함흥으로 돌아갔어.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 있었지만 함흥 곳곳을 돌아다니며 함흥의 풍광과 민중들의 삶의 모습을 스케치하는 것으로 위로를 삼을 수 있었지. 그렇다고 누구에게 보여줄 사람도 발표할 곳도 없지만 내가 마음을 가눌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 어찌되었든 그가 그동안 손놓았던 시작에 다시 전념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었다. 사랑하는 여인이 돌아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며 쓴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근이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나는 이 시를 읽고 또 읽었다. 친일의 압박으로 드리워진 사회의 그늘과 집안 어른들의 다그침을 감내해야 했던 그와 나도 도망치고 싶었다. 그와 함께라면 깊은 산골 마가리에 가 살고 싶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고 바람 따라 물 따라 그 어느 것에도 걸리적거리는 것 없이 둘이 오순도순 살고 싶었다. 그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는 괭이로 밭을 일구고 나는 호미로 김을 메고 노동으로 흐르는 이마의 땀을 서로 닦아주며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낙원이 아닐까? 사랑의 협주곡. 마치 꿈속에서 다녀간 것처럼 그가 갑자기 왔다가 간 후 그의 편지는 계속되었다.
그는 이제 나를 자야가 아니라 나타샤로 부르기 시작했다. 편지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하루하루 보고 싶은 마음을 견뎌가고 있던 6월 어느 날, 그가 아무런 기별도 없이 느닷없이 청진동 목조대문을 열고 나타났다. 언제나 제멋대로 행동해서 나를 놀라게 한 적이 많았지만 이번에도 정말 놀랐다.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당신이 보고 싶어서. 그는 단 한마디 말만 하고는 어리광을 부리듯 양팔을 벌려 나를 안고는 키스를 퍼부었다. 나는 황당하여 도무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언제나 그렇듯 그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다. 자, 우리 지금부터 그동안 못했던 회포나 풉시다. 장안으로 나가볼까나? 그는 가방을 마루에 내려놓고는 다짜고짜 내 손을 잡고 명동 시내로 나갔다. 그가 데리고 간 곳은 장안 지식인들의 명물 다방인 제일다방이었다. 그 다방은 명동 입구 미도파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었다. 일본인이 직접 경영하는 곳이었다. 3층 건물로 1층은 다방이고 2층은 아뜰리에, 3층은 살림집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다방의 인테리어는 세련되어 보였고 벽에는 유명한 화가의 유화도 몇 점 걸려 있었다. 운치 있고 고상한 분위기의 다방이었다. 일본의 강화 정책에 동조하지 않는 지식인들은 조선 땅에 설 자리가 없게 되자 북만주로 시베리아로 정처 없이 떠나갔다. 그마저도 살 길이 막막한 문인들은 처진 어깨를 더욱 늘어뜨리고 3355 그곳을 찾곤 했다. 그들에게는 그곳이 가장 적절한 휴식 공간이자 아지터였다. 아무 때나 들러도 아는 문인들 몇몇은 언제든 만날 수 있어서 돌아가는 문 앞한 소식을 쉽게 들을 수 있었다. 다방에는 대여섯 명의 낯익은 문인들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여류 시인도 3명 끼어 있었다. 그는 반가운 지인들을 오래간만에 보자 상기된 얼굴로 다가가 인사했다. 오래간만입니다. 모두들 잘 계셨지요? 어이 백군 반갑네. 문인들은 일제히 백석을 반가워하며 악수를 나누었다. 저는 함흥에서 다시 경성으로 돌아왔어요. 모 신문사에 입사 원서를 넣어둔 상태라 채용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는 백수입니다. 그런가? 잘 됐네. 자네가 함흥으로 간 이후로 여류 3인방들이 모두 사슴이 그리워 상사병이 났다더군. 함대훈이 세 여자들을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무슨 소리예요? 여기 상사병 걸린 여자가 어딨다고. 노천명이 함대훈에게 눈을 흘기며 톡 쏘아 붙였다. 아무튼 사슴군, 경성으로 다시 돌아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해요. 모윤숙이 다정하게 말했다. 어머, 우리가 사슴군에게만 정신이 팔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도 못했네요. 아리따운 저 아가씨는 누구신가요? 노천명이 약간 질투 어린 표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물었다. 어정쩡하게 서 있는 내게로 모두의 눈길이 쏠렸다. 아니, 이분이 누구신가? 진양 아닌가? 명월관에 있을 때 하루도 빠짐없이 나를 찾아와 수필을 쓰라고 독촉했던 삼천리 잡지사 김동환이었다. 그는 백석과 나를 번갈아 쳐다보면서 정말 의외라는 듯 놀라워했다. 여자들은 뚱한 표정이었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표정이었다. 김동환이 어색한 분위기를 무마하려는 듯 내게 인사를 건넸다. 반갑소. 백석과 가까운 사이라니 놀랍구려. 자자 같이 합류합시다. 이리로 앉으시오. 김동환이 자기가 앉았던 자리를 내어주며 다른 자리로 옮겨 앉았다. 참으로 오래간만이요, 백신. 함흥 학교 생활의 신물이라서 다시 경성으로 온 것이요? 그렇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립기도 해서. 얘기는 들었네. 경찰이 자네를 눈에 든 가시처럼 보고 있다지? 그와 어영제처럼 지내는 백철이 말했다. 그를 아는 지인들이라면 어느 것에도 동요되지 않는 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을 것이었다. 그러니 그가 학교에 사표를 던지고 나온 이유를 모를 리가 없었다. 또한 그들은 백석이 류춘기의 계략으로 고문을 당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눈치였다. 류춘기가 요시다야를 등에 업고 함부로 날뛰다가 이번에 큰 코 다쳤다네. 방사장 입장으로는 잘 됐지 뭐야. 유능한 자네를 다시 신문사로 끌어들일 수 있으니 말이야.
제 얘긴 그만하고 요즘 경성의 문학판은 어떻습니까? 문학판 이야기와 나라골 이야기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나는 그들의 대화에 끼일 수 없어 그 자리가 불편했다. 그래서 쇼핑이나 할까 싶어 슬그머니 밖으로 나왔다. 첨단 유행과 소비의 거리답게 혼마치는 사람들로 붐볐다. 길 양쪽으로 상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거리는 눈요기만으로도 즐거운 듯 쇼윈도 쇼핑을 하는 젊은 여자들이 삼삼오오 몰려다니고 있었다. 거리는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자동차나 마차는 출입 금지 구역이라 사람들이 여유롭게 걸어다니고 있었다. 이 거리를 중심으로 미스코시, 하리타, 미나카이 백화점이 서로 경쟁하듯 우뚝 솟아 있었다. 나는 미스코시 백화점에 들러 이것저것 구경하며 할 일 없이 돌아다녔다. 그가 문인들과 담소를 마치려면 2-3시간은 좋게 걸릴 것이었다. 실컷 돌아다녔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다. 어슬렁거리다가 어느 쇼윈도우에 남성용 의류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고급스럽고 품격 있어 보여서 그에게 어울리는 것이 뭐가 있을까 유심히 들여다보다가 상점 안으로 들어갔다. 그에게 깜짝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마네킹이 메고 있는 넥타이가 눈에 띄었다. 그는 옷을 입을 때 넥타이 하나, 양말 하나에도 별나게 까다로웠다. 넥타이는 진한 회색 바탕에 다홍빛 빗금 줄무늬가 잔잔하게 박힌 것인데 그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았다. 나는 넥타이를 사들고 밖으로 나왔다. 아직도 시간은 2시간을 넘지 않았다. 이젠 어디를 가볼까 생각하다가 그가 나를 데리고 간 적이 있는 마루젠 서점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마루젠 서점은 혼마치를 빠져나와 동양척식 주식회사 길과 만나는 사거리에 자리 잡고 있었다. 서점에는 젊은 학생들이 예서제서 책을 살펴보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아예 동그란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다. 도수 높은 금은 뿔대 안경 너머로 책을 넘겨다보는 학자 같은 사람들도 서너 보였다. 지식을 추구하느라 책에 얼굴을 묻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내겐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일본 유학 시절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온종일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수 있었던 그 시간이 그리웠다. 함흥에 있을 때 그는 문예춘추와 여원 같은 신간 잡지를 사오고는 하였다. 오늘은 내가 그런 책을 몇 권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오래간만에 만난 문인들과의 대화가 즐거웠는지 표정이 밝아 보였다. 선물이에요. 오늘 쇼핑하다가 당신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아 샀어요. 그는 선물 꾸러미를 풀어 넥타이를 들고 바로 거울 앞으로 가서 메어보았다. 역시 당신 감각은 남달라. 내 까다로운 취향을 이리도 척척 맞추다니. 어느 여자라도 당신을 따라갈 여자는 없을 거야. 그는 소년처럼 해맑게 웃으며 즐거워했다. 그는 넥타이 맨 모습을 거울에 이리저리 비춰보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참 잘생겼지? 아무리 봐도 한국 최고의 모던보이란 말이야. 명동 거리에 나가면 날 사모하는 뭇 여인들 눈빛에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단 말이야. 그렇다고 모든 여성들을 다 내 여자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고. 나는 그의 익살스러운 행동에 낮에 한 여류 시인에게 당한 모욕감이 조금 누그러들었다. 내가 입을 삐죽거리며 그의 가슴을 살짝 치며 말했다. 그러자 그가 나를 와락 덮쳐안고 그대로 방바닥에 뒹굴었다. 그날 이후 그는 줄곧 그 넥타이만 메고 다녔다. 지겹지 않아요? 오늘은 다른 넥타이를 메고 가세요. 아니야, 오늘도 이 넥타이를 할 거야. 이 넥타이를 하고 있으면 당신이 나를 꽉 잡고 있는 느낌이야. 나는 당신이 나를 두고 어디로 사라질까 봐 항상 불안하거든. 그러면 나는 살 수가 없어. 당신이 테스트책에 내가 들어있는 것 같다고 말한 적 있지? 나도 이 넥타이 속에 당신이 들어있는 것만 같아. 그래서 이것을 메고 있으면 당신과 함께 있는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그는 사람에게도 물건에게도 결벽증이 심했다. 대신에 어떤 물건이 마음에 들면 그것이 다 달아 못 쓰게 될 때까지 그것만을 사용하는 별난 습관이 있었다. 사람도 꼭 만나는 몇 사람만 만나고 아무나 편안하게 사귀지 않았다. 그뿐이 아니었다.
하루에도 수차례 손을 씻는 결벽증이 있었다. 자야, 당신 말고는 나를 맞춰줄 여자는 없어. 당신이 내 병적인 결벽증과 까다로운 취향을 가장 잘 맞춰줄 수 있는 여자야. 나를 불쌍한 호라비 신세로 만들지 않을 거지? 당신을 좋아하는 여자들이 주위에 깔렸다면서요. 지난번 그 다방에서 본 여자들도 모두 당신에게 눈길을 떼지 못하던데요. 그중에 특히 한 여자는 나를 째려보는데 그 눈초리에 찔려 혼났어요. 그런 여자가 있었어? 그는 너서레를 떨었다. 그는 내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자 진지하게 말했다. 그는 조선 문단에서 총방되는 여류 작가 중 한 사람이야. 아주 지적인 인텔리 여성이지. 그러나 내가 그를 생각하는 것은 도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그런데 그녀는 나에게 도반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스스로를 다치게 하고 있어서 자꾸만 신경이 쓰이게 돼. 그리고 이미 남편을 가졌던 여자야. 게다가 지금은 지난번 봤던 일행 중 한 사람과 연애 중이라고 들었어. 그러니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의 말과는 달리 그 여자는 나의 존재를 목에 걸린 가시처럼 생각하고 있는 듯했다. 그날 다방에서 나와 골목을 돌아가려는데 그 여자가 뒤따라 나와서 나를 불러 세웠다. 이봐 진양기생. 진양기생이랑 비꼬는 날카로운 말투가 내 등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나를 경멸스러운 눈초리로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유능하신 기녀님, 도대체 여우꼬리를 몇 개나 감추고 다니는 거지? 순진하기만 한 백석 씨가 기생이랑 어울릴 군본이 아니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참으로 분수를 모르는군. 함흥에서 둘이 도망치려고 하다가 잡혔다면서? 그 일로 백석이 온갖 고문을 당했다는데 무슨 염씨로 또 그와 붙어 다니는 거지? 네가 백석 씨 앞날에 얼마나 큰 누를 끼치고 있는지 알기나 하니? 그 사람 집에서도 난리이고 문학판에서도 모두 백석이 기생에게 코가 빠져 있다고 혀를 차고 있다고. 그러니 알아서 좀 기어주시게.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길이야.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다리가 후덜거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여자는 아주 당당하게 마치 그의 연인이라도 되는 듯 큰 소리를 쳤다. 그녀는 실눈으로 나를 째려보며 말했다. 내 충고 명심해. 한 번 더 그이와 함께 다니는 것이 내 눈에 띄면 그때는 가만두지 않겠어. 알겠니? 갈보년 같으니라고. 여자는 내게 공갈인지 협박인지 매몰찬 욕설을 퍼붓고는 회행안이 돌아서 다방으로 들어갔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당한 모욕에 진정이 되지 않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기녀님, 여우, 갈보년이란 비꼬는 목소리가 귓전에 계속 울렸다. 나는 담벼락에 기대앉아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었다. 마치 내가 고후의 여인 시엔이 된 듯했다. 고후는 그녀의 불행한 운명까지 사랑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이별을 하게 되었다. 그 여자여야면 나는 저주받은 몸뚱어리로 사슴처럼 순박한 시인을 꼬여낸 갈보년이었다. 김동환 선생을 예전에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요. 아, 안 그래도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 같았어. 일본 유학하기 전에 명월관에 있을 때 저에게 수필을 부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필 2편이 잡지에 실린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 정말 당신이 그 유명한 문학기생 진양이었어? 나도 그때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지. 그렇다면 몇 년 전 동아일보에 실린 기생 김진양 미담도 당신이었겠군. 불우유토끼 성공으로 그 건물 내놓았다는 기사였어. 네, 그때 일본 유학을 준비하려고 일을 막 그만둔 상태였어요.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저축해두었던 돈의 일부를 성금으로 내놓은 적이 있었었죠. 그 후 우리 신문사도 마음이 따뜻한 문학기생 진양을 취재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었어. 그래서 내가 찾아갔을 때는 이미 일본 유학을 떠난 뒤더라고. 그래서 무척 안타까웠었는데 그 진양이 바로 당신이라고? 이런 영광스러울 때가. 기생이라는 직업이 떳떳하지 못했어요. 기생이라는 제 신분이 지금도 우리 사이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잖아요. 그때 나는 이 일을 접고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어찌 운명의 길은 가다가도 되돌아오는 것인지. 너무 자책 마. 누구나 각자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어. 당신의 예술적 문학적 가치는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터이니 그것을 잘 살려보자고. 그러다 보면 기생의 신분에서 벗어나 한 사람의 예술인으로서 당신의 기량을 펼칠 날이 올 것이야. 나도 옆에서 힘써 볼게. 그는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나를 위로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거야. 누가 뭐라든 난 당신을 사랑하고 또 앞으로도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방금 생각난 시 낭송해 줄까? 내가 이렇게 외면하고 거리를 걸어가는 것은 잔풍 날씨가 너무나 좋은 탓이고 가난한 동무가 새 구두를 신고 지나간 탓이고 언제나 꽃 같은 넥타이를 메고 고운 사람을 사랑하는 탓이다. 내가 이렇게 외면하고 거리를 걸어가는 것은 또 내 많지 못한 월급이 얼마나 고마운 탓이고 이렇게 젊은 나이로 코 밑 수염도 길러보는 탓이고 그리고 어느 가난한 집 부엌으로 달째 생선을 진장에 꼿꼿이 지진 것은 맛도 있다는 말이 자꾸 들려오는 탓이다. 자야,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야. 당신만 내 곁에 있어준다면 그 어느 것도 외면할 수 있어. 그는 항상 나를 보듬어 주었고 격려해 주었다. 그의 잔잔한 말과 따뜻한 품은 듣나려 하는 내 상처에 약이 되었다. 기생과 산다고 남들이 수군거려도 흔들리지 않고 화를 내지도 않았다. 그렇게 우리들의 청진동 연가는 계속되었다. 간밤에 한방눈이 내려 세상 천지가 하얗다. 공휴일이라 집안에만 있으려니 답답했다. 당신은 답답하지 않아요? 우리 삼천공원에 설교영 보러 가요. 그는 들은 채도 안 하고 도리어 내 손을 잡아 그의 옆으로 당겨 눕혔다. 가만. 여기 삼천공원 설경보다 더 좋은 설경이 있어. 뭔데요? 그가 보고 있는 책은 화보집이었다. 사진은 옛 성의 돌담에 달이 차올라 묵은 초가지붕에 박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공포 분위기를 자아내려고 목소리를 내리깔고 냉랭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자야, 마을의 수줄가부 하나가 목을 메어 죽은 밤도 이렇게 흰 달이 뜬 날 밤이었대. 어머, 무섭게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지금 방문을 열어봐. 아마도 저렇게 흰 달이 떠 있을 거야. 나는 괜스레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문을 열면 흰 달 속에 옥향과 홍옥의 그림자가 귀신처럼 허느끼고 있을 것만 같았다. 기의 시험에 낙방하여 홀딱 벗고 내 머리채를 잡아뜯던 옥양은 그 후 스스로 저작거리로 나가 삼류 기생 노릇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 안 되어 살림을 차렸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런데 몇 달 후 또 낯으로 자신의 머리채를 쥐어뜯더니 뒤란 대숲을 헤치고 돌아다니다 팽나무에 목을 매달았다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홍옥은 석 달 금음날 새벽에 갯버들이 일렁이는 성천강 병에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가는 인력거꾼이 발견하여 병원으로 옮겼다고 했다. 깨어나긴 했지만 정신병원에 보내졌다는 소문을 들은 터였다. 나는 옥향과 홍옥의 비극이 나하고도 무관하지 않다는 죄책감에 가슴이 아팠다. 옥향은 목을 매기 며칠 전에 나를 찾아와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말했다. 동기생이지만 모든 면에서 자기보다 뛰어나서 내가 미웠다고 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나를 골탕 먹일 궁리만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돈 많은 사내의 후실이라도 되려고 마음에 둔 류춘기가 내게 관심을 가지는 것에 더욱 앙심을 품게 되었다는 것이다. 옥향은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집에서 자랐다고 했다. 게다가 아버지의 술주정은 하루도 그러는 날이 없었고 낯을 지켜드는 일도 빈번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하루라도 빨리 지옥과도 같은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가난이 죄라서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그래서 여자가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기생이 되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술주정과 폭력을 피해 어머니가 궁여지책으로 돌려보낸 것이 권번이었다. 그러나 옥향은 아버지로 인해 병적으로 남자 혐오증을 갖게 된 것을 본인도 알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그만 그의 목을 꼭 껴안은 채 눈을 감았다. 그가 엎드려 누워 책장 넘기는 소리와 맥박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방 안 공기가 냉랭해져서 몸에 한기가 느껴져 잠을 깼다. 그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고 책을 읽고 있었다. 내가 일어나 화로에 참숯을 한가득 넣었더니 금세 방 안이 훈훈해졌다. 그도 추웠는지 화롯불이 이글이글 피어오르자 책을 놓고 손을 째었다. 손에 동상 입는 줄 알았어. 그러면 숯을 넣지 그랬어요. 책을 손에서 놓기 싫어서 그랬지. 그리고 내 몸뚱어리를 당신이 점령하고 있으니 어쩌겠어. 그래서 당신이 깨어나 불을 피워줄 때까지 카운트다운을 하고 또 하곤 하였지. 우리는 서로 불을 가까이에서 쬐려고 어깨를 밀쳐내며 장난을 쳤다. 그때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백석 있는가? 큰 소리로 그를 부르며 대문을 박차고 두 남자가 들어왔다. 우리는 무료하던 차에 그들의 방문이 무척 반가웠다. 세 마리 까마귀가 다시 뭉치는 시간이군요. 나는 그에게 활짝 웃으며 손님을 맞으러 일어났다. 백석, 허준, 정건양 이 세 사람은 문단에서 사무오라 일컬는 삼총사였다. 허준은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그는 동경 호세이 대학 문과를 졸업하는 해 2월에 조강의 소설 탕류를 발표한 소설가였다. 탕류라는 제목은 백석이 붙여준 것이라고 했다. 허준은 큰 체격의 과묵한 사람이었다. 이마가 훤하고 둥근 검정색 뿔대 안경 속의 눈은 맑고 선량해 보였다. 반면 의사이자 수필가인 정건양은 괄괄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말을 속에 담아주지 못하고 직설적으로 하는 사람이었다. 정건양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고함을 쳤다. 요즘 백석 자네 신혼요름에 푹 빠져 우리들은 아예 찾을 생각도 안 하는구먼. 새색시가 친구보다 그리 좋단 말인가? 정말 섭섭하네. 우리는 그들을 맞으러 벌떡 일어나 마루로 나갔다. 미안 허이. 내가 이 여자 찾아다니느라 읽지 못한 책들이 많아 밀린 숙제하느라 그랬어. 그는 나를 슬쩍 보면서 싱거운 소리를 했다. 나는 살짝 얼굴을 붉히면서 부엌으로 나가 간단히 술상을 봐왔다. 그들 세 사람은 모이기만 하면 늘 문단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끔씩은 극작가 함대훈과 아동문학가 소파 방정환, 영화감독 박희채 씨도 합류할 때가 있었다. 그때는 방이 좁아서 서로 무릎이 닿게 앉았어도 밤늦도록 이야기를 계속하곤 했다. 맥주 몇 잔 들이키며 나누는 문학과 사회적 한담을 듣고 있노라면 나도 문학인이 된 듯했다. 일제의 사슬에 묶여 조선 문단도 기울어져 가고 분통만 터지는구먼. 일본은 완전히 미쳐 날뛰는 개 같아. 전쟁에 필요한 병력을 동원하기 위해 육군 특별지원병령을 내려 청년들을 총알바지로 내몰고 있으니 우리 조선의 대가 끊길까봐 걱정이네. 그뿐인가? 학교에서도 조선어 시간이 폐강된 지 오래고 공부할 학생들에게 교련과 군사훈련을 시키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일세.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친일 발언하는 교사들도 급속도로 늘고 있는 상태라네. 이러다가 정말 이 나라가 속속들이 일본의 속국이 되지 않을까 우려돼. 걱정 말게나. 그강 무도한 짓은 그 대가를 꼭 받게 될 마련이니 일본은 기필코 망하고 말 것이니 우리들만이라도 누구들처럼 부하내동하지 말고 또 서두르지도 말고 기다리세. 꼭 우리들의 날들이 올 걸세. 그러세. 피 끓는 청춘 사무호 우리 셋이라도 조선문단을 굳건히 지켜나가세. 나는 세 사람을 보면 꼭 삼국지의 유비, 관우, 장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두 각자의 개성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도 잘 어울리는 우정이 어디 있을까요? 세 분이 힘을 합치면 우리 조선문단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음이 가요. 나는 그들 세 사람이 믿음직스러웠다. 세 사람의 대화는 밤이 이석할 때까지 계속되었다.